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FAT 1급 55회 바로 지난 기출문제고요. FAT 1급 한번 풀이를 한번 이론부터 차근차근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이 설명하고 있는 회계 정보의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문제 1번 나오면 질적 특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질적 특성에서 우리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목적 적합성하고 그리고 신뢰성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봤고요. 시소를 그리는 건 우리가 목적 적합성에 치우치게 되면 신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신뢰성에 치우치게 되면 목적 적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소를 그려놓은 거고요. 목적 적합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뢰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를 기준으로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 적합성 어떻게 배웠죠? 예피적. 그래서 예측가치, 피드백가치, 적시성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고 있으면 신뢰성 따로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피적 세 가지만 외우고 계시면 문제는 쉽게 풀어지실 거다. 자, 질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그래서 회계 정보는 정보 이용자가 기업 실체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 사건에 대한 예측을 하는데 도움이 되거나 또는 그 사건의 결과에 대한 정보 이용자의 당초 기대치를 확인 또는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사결정에 차이를 가지고 올 수 있어야 한다. 예측하고 그것을 수정해주는 피드백.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목적 적합성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유동부채가 발생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면 우리는 계정 과목만 조금 살펴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로 원천 징수하면 우리 무조건 뭐라 한다? 예수금이라 한다. 네, 그래서 2번 우리는 예수금이다 라고 하니까 유동부채가 생긴 게 맞네요. 그래서 1번이 일단 정답.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는 상품을 주문하고 계약금을 현금으로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은 자산이죠. 그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판매하였으면 외상 매출금 마찬가지에도 자산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기말에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추가 설정.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우리가 비유동부채 세 가지를 외우셔야죠. 그렇죠? 비유동부채에 해당하는 세 가지 뭐예요? 사, 장, 퇴. 그래서 사채, 장기차입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렇게 세 가지는 비유동부채의 대표적인 계정 과목이니까 우리 또 암기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네, 원천징수하였다 라고 했으니까 예수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항공은 3월 10일 서울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의 회수가 불가능하게 되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문제는 대손에 관한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대손이 두 가지로 나누어지게 돼요. 두 가지로.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대손,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 그리고 받으러. 이 외상 매출금이나 받으러에 대한 대손이 있고, 그 다음에 상거래 이외의 거래, 다시 바꾸면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한 대손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외상 매출금, 받으러에 대한 대손은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하는 우리 대손 상각비라는 걸 쓰시는 거고, 미수금이나 대여금에 대해서는 영업외 비용에 해당하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결국 지금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에, 대여금에 대한 회수가 불가능하니까 우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 그런데 충당금 잔액이 80만 원이 있으니까 80만 원 먼저 메꿔야죠. 그쵸? 그러고 나면 나머지 120만 원을 우리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문제 4번.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무형자산. 우리가 무형자산이다 라고 하면 형태가 있다 없다? 없다. 그쵸? 그리고 우리는 무형자산에 우리는 식별이 가능해야 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이렇게 세 가지가 무형자산의 필수 요건. 무형자산이 되기 위해선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자,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그랬어요. 자, 무형자산은 물리적 형태가 없고 식별이 불가능하다. 식별이 가능해야 한다. 식별 가능성에 대한 설명 잘못했죠? 그러면 정답은 일단 김한국이 정답이 되겠고요. 1번이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이나 원가 절감으로 나타날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법적 권리로부터 나온다.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나 고객 목록 등은 무형자산, 자가 창출은 인정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 김한국이 잘못 설명한 거죠. 그래서 무형자산은 일단 식별 가능성, 기업이 통제하고 있어야 하고, 그다음 미래 경제적 효익이 확실해야 한다. 라는 거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조금 체크를 하고 암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자료에 의한 회계 처리 시 차변 계정 과목과 금액으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주식회사 항공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국제의 주식 1000주를 6,000원에 취득하고 거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회사는 주식을 장기 보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자, 우리가 주식을 보유를 하는데 일시 소유 목적이면 혹은 장기 보유 목적이면 그래서 보유 목적에 따라서 일시 소유 목적이면 우리는 뭐라 해요? 단기 매매 증권이다 라고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장기 보유 목적이면 매도 가능 증권입니다. 그리고 주식은 만기가 없기 때문에 절대 만기 보유 증권이 될 수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자산 구입 시 재비용 및 수수료는 원가에 포함.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은 원가에 포함.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를 몇 번대에 있는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을 따로 쓰셔야죠. 결국 만약에 문제가 단기 보유 목적이다 그랬으면 단기 매매 증권은 600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매도 가능 증권이니까 장기 보유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은 수수료를 포함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610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6번. 다음 자료를 토대로 기말 상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그랬는데 6번 문제는 조금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일단 우리가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주시면 매출 총이익이 나오죠. 매출 총이익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매출 원가는 우리가 T자 계정으로 기초에 매입을 더해서 기말을 빼주시면 매출 원가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양쪽의 합은 무조건 같아야 하고요. 그럼 여기에다가 숫자를 그대로 갖다 대입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매출액은 500만 원이다 라고 그랬고요. 자, 그 다음에 매입액은 400만 원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기초상품 재고액은 50만 원. 매출 총이익이 80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매출 원가를 산출할 수 있겠죠. 420만 원만큼이 매출 원가가 되겠고요. 그래야 80만 원이 나오니까. 그럼 여기 매출 원가를 420만 원을 갖다 넣게 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은 얼마다? 30만 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틀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세무 2급에서도 나오고 TAT에서도 나오고,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지 될 문제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7번.
다음 기사를 통하여 알 수 있는 사실로 묶인 것은 주식 발행 전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어요. 주식회사 항공은 사업 다각화를 위하여 태양광 산업에 진출할 것을 결정하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통주를 500주를 12,000원에 현금으로 발행하여 자금을 마련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회계 처리를 분개를 한번 해보면 주식을 발행을 했으니까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우리는 대변의 자본금. 자본금은 무조건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 그러면 보통주 500주 액면 만원이니까 자본금은 500만원만큼이 자본금이 생기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얘를 12,000원에 현금 받고 발행을 했기 때문에 현금은 얼마가 들어온다? 600만원만큼이 들어오겠죠. 500주 12,000원씩이니까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러고 나면 100만원만큼의 뭐가 생긴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100만원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자, 주식회사 항공의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게 된다. 맞나요? 네.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 잉여금이니까. 자본 잉여금에는 주감자 세 가지가 있죠.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 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항공의 자산이 증가한다.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했죠. 그쵸? 네. 그 다음에 부채는 상관이 없고, 부채는 나온 적이 없고, 이익잉여금도 지금 주식 발행에서는 상관이 없죠. 그래서 기업과 니은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일반 과세자의 세금 계산서에 대하여 틀린 설명을 하는 사람은, 세금 계산서라고 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거래를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 이렇게 거래했습니다 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물건을 공급하는 자가 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제 보기를 틀린 설명이라 그랬어요. 소매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네, 업자와 업자 간의 거래에선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간이가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네, 간이가세자도 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겠고요.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발급해야 합니다. 직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해. 아니요, 영세율 세금계산서는 수출하는 재화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외로 나가는 것은 세금계산서가 붙지 않습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있으면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수출업자한테 물건이 가고 여기서 바깥으로 나간다. 얘를 직수출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직수출이라고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 업자와 업자 간의 거래인데 이 물건이 수출될 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내국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는 영세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영세율이 적용되는.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영세는 내국 거래이고 직접 수출할 때는 우리는 수출이다라고 하는 메인 매출 전표를 끊어주시게 되죠. 그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게 됩니다. 외국과의 거래이기 때문에. 내국 거래에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한주임이 직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직수출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내국 거래, 수출하는 물품의 내국 거래에 대해서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문제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의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그랬어요. 옳지 않은 것은. 네, 그래서 자,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는 재화는 언제예요? 공급했을 때. 공급 시에. 이걸 우리는 재화를 뭐 했을 때? 인도했을 때. 그리고 용역의 공급은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완료되었을 때.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 있는데 재화의 수입은 수입
신고 수리일이에요. 그러니까 국외에서 국내로 반입이 될 때 세관장이 이렇게 도장 꽝 찍어주는 날, 그날이 수입신고 수리일을 우리가 공급 시기로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 현금 판매했다, 재화가 인도됐을 때, 외상으로 판매했다, 외상도 재화가 인도되었을 때. 그래서 정답은 일단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할부 판매에 대해서만 우리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인정해 주고요. 내국 물품을 국외로 반출했을 때, 그러니까 수출을 했을 때, 수출은 우리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수출은 선적일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를 하더라도 우리는 재화를 인도했을 때가 매출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10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은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항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문제 10번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는데,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불공을 찾아서 지워라. 불공을. 우리 매입매출 전표 끊으실 때 불공이다 라고 하는 걸 하게 되니까, 불공에는 우리 뭐뭐 있죠? 접대비, 승용차, 1000cc를 초과하는 사업과 관련 없는, 면세 사업과 관련되어 있는, 토지와 관련되어 있는 매입세, 이렇게 5가지를 여러분들이 불공이다라고 암기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트럭을 구입한 거 공제받을 수 있고요, 건물의 자본적 지출 공제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거,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500만원, 400만원 그랬으니까 900만원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3번이 정답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도 불공을 어쨌든 외우셔야 실무 문제를 풀을 수 있기 때문에 불공을 암기를 해 주셔야겠죠. 네, 여기까지 우리가 이론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론 문제 수가 조금 줄면서 조금 난이도는 이전 시험들에 비해서는 살짝 올라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 정도의 문제는 그렇게 많이 어렵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복습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